당신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갑이 낡은 운동화와 빛바랜 가디건을 입고 당신의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은 그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당신에게 날아드는 200억짜리 초대장에 관한 잔혹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식탁 구석에 앉혀 종이컵에 커피를 내준 그 초라한 시어머니가 사실 당신의 승진과 당신, 남편의 미래를 결정할 건물주 회장이라면 지금껏 당신이 뱉어낸 모든 경멸의 말은 되돌릴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완벽했던 세상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단 하나의 순간이 28층 VIP 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김순희, 올해 68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낡은 빌라의 작은 방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누가 봐도 초라한 이 방입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있고 수도꼭지는 물이 새어 항상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부엌은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동시에 서 있기도 힘들죠. 하지만 저는 이곳이 편합니다. 아침이면 시장에 갑니다. 허름한 운동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섭니다. 단골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순희씨, 오늘 사과 싸게 들어왔어요. 하나 맛보실래요? 고마워요. 그럼 2개만 주세요. 에이, 2개요? 아드님 집에 가져다 주시려면 한 봉지는 사셔야죠. 저는 조용히 웃습니다. 괜찮아요. 아들 집은 제가 자주 못 가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 저는 그냥 가난한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자식한테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할머니죠. 사실 그게 제가 원한 모습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낡은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예능 프로그램도 보고 뉴스도 봅니다. 가끔 경제 뉴스가 나오면 더 집중해서 보죠. 어그룹이 신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고층 빌딩들, 대기업 사장들, 그들의 화려한 삶.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요. 오후가 되면 빌라 앞 공원을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기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순희 씨는 참 복이 없어요. 아드님이 그렇게 잘 사신다면서 어머니는 이런 데 살게 하고.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에휴,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효도를 안 하는데. 저는 그저 웃으며 넘깁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간단히 식사를 준비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함이 좋습니다. 가끔 아들이 전화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다음 주말에 며느리랑 같이 들를게요. 반찬 좀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짧은 통화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본인 집으로 모시기엔 며느리 눈치가 보이는 거겠죠. 사실 아들도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검소하게 키웠고 제가 사업을 크게 확장한 건 아들이 대학 간 이후였으니까요. 아들은 제가 그럭저럭 사업 좀 한 어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들을 꺼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내역서, 사업체 재무제표. 이 서류들을 볼 때만큼은 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는 김순희, 이 도시 상업 지구 3개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2곳의 대표이사이고 수십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순자산은 아마 200억은 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옷을 팔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였고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가게가 잘 되자 2개, 3개로 늘렸죠. 그러다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재개발 정보를 발빠르게 캐치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 제 주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아첨하기 시작했고 친척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줄을 섰습니다. 진짜 저를 위하는 사람과 제 돈을 위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진짜 재산을 숨기고 평범하게
아니 가난하게 살기로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세상에게도. 이렇게 살면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돈이 있다고 알면 보여주는 그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드러나는 그 진짜 본성을 말이죠. 창밖을 다시 봅니다. 저 멀리 제가 소유한 건물 중 하나가 보입니다. 30층짜리 오피스 빌딩. 밤이 되어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저 건물에서 수백 명이 일하고 매달 수억 원의 임대료가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낡은 빌라에서 저는 그냥 가난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시장 갔다 오고 TV 보고 산책하고 혼자 밥 먹고.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200억 부자 김순희의 평범한 하루. 내일은 며느리가 온다고 했죠. 무슨 반찬을 가져올지 궁금하네요. 아마 또 남은 음식을 가져오겠죠. 저는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낡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밤입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목소리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봤니?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옷차림도 화려합니다. 백화점에서 산 게 분명한 고급 브랜드 옷이죠. 그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반찬이요. 저희 집에서 남은 건데 드세요. 던지듯 건네는 봉지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반쯤 먹은 김치통과 멸치볶음 조금이 들어있습니다. 고맙다. 에휴, 뭐 이런 데서 사세요. 좀 더 나은 데로 이사 가시지. 며느리의 눈이 방안을 훑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입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벗겨진 벽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듯 봅니다. 아들이 잘 사는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사세요? 내가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거야. 좋아서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칩니다. 어머니, 솔직히 돈이 없으시잖아요.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며느리는 방안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소파에 앉습니다. 표정이 불편하다는 듯 찌푸려져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곳에 앉은 것처럼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집 좀 더 큰 데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강남 쪽으로요. 그래, 좋겠다. 근데 말이죠. 며느리가 손톱을 보며 말합니다. 집값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 친정에서 좀 보태주기로 했거든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봅니다. 어머니 쪽에서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서 오늘 온 거였군요.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에휴.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손사래를 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괜히 여쭤본 제가 바보죠. 어머니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데 사시는데. 며느리는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칩니다.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립스틱을 바릅니다. 제 친정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3억이나 보태주신대요. 친정 아버지도 용돈으로 5천만 원 따로 주셨고요. 과시입니다. 명백한 과시죠. 그래, 친정이 든든하니 좋겠구나. 당연하죠. 우리 엄마 아빠는 저를 정말 아끼시거든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웃습니다. 어머니처럼 아들 집에도 제대로 못 찾아오시는 분들과는 달라요. 가슴이 뜨끔합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나며 시계를 봅니다. 아, 저 가봐야 돼요. 친구들이랑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네. 아, 그리고요. 며느리가 문 앞에서 돌아섭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집들이 할 거거든요. 꼭 오세요. 친정 식구들도 다 오시니까. 그래, 알았다. 근데 말이죠.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옷 좀 괜찮은 거 입고 오세요. 너무 남루하게 입고 오시면 저희가 좀 창피하거든요. 문이 닫힙니다. 저는 며느리가 건네준 비닐봉지를 내려다봅니다. 반쯤 먹다 남은 반찬들. 심지어 김치통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아 국물이 새어나와 있습니다. 창가로 걸어갑니다. 며느리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신형 수입차에 올라타더니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저는 한숨을 쉽니다. 3년 전 아들이 지은이를 데려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밝게 웃던 지은이. 그때는 정말 순수해 보였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착한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죠. 결혼식 날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과 지은이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빌라에 온 지은이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세요? 응, 왜? 아니, 그냥요. 그날 이후 지은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했습니다. 말투가 조금 건성이 되고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전화도 뜸해졌죠. 6개월쯤 지나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아들한테 돈 좀 보태주지 않으세요? 다른 집 부모들은 다 해주던데. 어머니는 뭐 하신 거 없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항상 비교였습니다. 친정과 비교하고 다른 시어머니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지은이는 저를 완전히 우습게 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는 아직 따뜻합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꺼냅니다. 이 도시 최고급 상업지구의 오피스 빌딩 등기부등본, 소유주 이름 김순희, 대형 쇼핑몰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주 이름 김순희, 주식계좌 내역서, 평가액 83억 원, 며느리가 다음 주에 가겠다는 집들이, 친정 부모가 3억을 보탰다고 자랑하던 그 집. 웃음이 나옵니다. 3억이요? 저는 작년에만 부동산 임대료로 15억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릅니다. 자신이 무시하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교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무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은이의 태도는 단지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경멸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첨하고 없으면 무시하는 그 속물근성. 친정이 돈을 보탰다고 우쭐대고 시어머니는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그 오만함.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박 비서님?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다음 주 일요일 제 며느리가 집들이를 한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데 준비해드릴 게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저 지켜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당신은 모르겠죠? 당신이 무시하는 이 가난한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당신이 서 있는 이 땅이, 당신이 일하는 그 건물이, 당신이 꿈꾸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집들이에서 저는 그저 가난한 시어머니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볼 것입니다. 며느리가 어디까지 저를 무시하는지. 그 후에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진실을 보여줄지. 며느리에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주는 방법을요. 다음 주 일요일 아침입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옷장에서 가장 오래되고 낡은 옷을 꺼냅니다. 색이 바랜 남색 카디건, 구멍난 스타킹, 10년은 된 듯한 검정 치마. 머리는 일부러 단정하게 빗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영락없는 가난한 노인입니다. 완벽하네. 가방도 낡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손잡이가 헤어진 인조 가죽 가방. 그 안에 집들이 선물로 과일 2개를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싼 사과 말이죠. 현관문을 나서며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순희 씨. 어디 가세요? 아들 집에 집들이 가요. 그렇게 입고요? 할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좀 더 괜찮은 옷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옷이에요. 에휴. 며느리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택시를 타도 되지만 오늘은 버스를 타야 합니다. 가난한 시어머니는 버스를 타니까요. 버스 안은 붐빕니다. 빈자리가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섭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자리를 양보합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앉아서 창밖을 봅니다. 도시의 풍경이 흘러갑니다. 화려한 상점들, 고급 레스토랑들, 그리고 제가 소유한 건물 중 하나가 지나갑니다. 28층짜리 오피스 빌딩. 외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햇빛에 반짝입니다. 건물 앞에는 분수대가 있고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습니다. 저 건물에 한 달 임대 수익만 3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 안에서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저를 아무도 그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죠. 40분쯤 지나 아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깔끔한 조경, 넓은 주차장, 현대적인 건물들. 30평대 아파트지만 이 지역은 비쌉니다. 아마 6억은 할 겁니다. 경비실을 지나갑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합니다. 제 차림새를 보고 이 고급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눈치입니다. 어디 가세요? 아들 집에 집들이 갔어요. 1503호. 아, 네. 들어가세요. 경비원의 눈빛에서 의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는 묻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정말 초라합니다. 옆에 타고 있는 다른 주민은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몄는데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15층에서 내려 1503호 앞에 섭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제 빌라에서, 제 공간에서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며느리의 공간으로, 며느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친구들 앞에서는 저는 그저 가난한 시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네, 누구세요? 며느리 지은이 목소리입니다. 나, 어머니야.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지은이가 서 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한 듯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미소는 없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응, 왜? 지은이의 눈이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습니다. 실망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입니다. 제가 옷 좀 괜찮은 걸 입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내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거야. 아, 지은이가 한숨을 쉽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빨리요. 우리 엄마 아빠 곧 오실 거예요. 아직 안 왔어? 네, 30분 뒤에 오신대요.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현관을 들어섭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새 가구들, 큰 TV,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지은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집입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 민수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모시러 갈까 했는데. 괜찮아. 버스 타고 왔어. 버스요? 민수가 놀랍니다. 택시비 드렸잖아요. 아껴야지. 버스도 잘 다니는걸. 뒤에서 지은이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는 제 옷차림을 보고 잠깐 당황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저를 거실 소파에 앉힙니다. 지은이는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선물 가져왔어. 저는 가방에서 사과 2개를 꺼냅니다. 민수가 받으려 하는데 지은이가 먼저 가로챕니다. 사과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응. 집들이 선물이야. 사과 2개요?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과를 봅니다. 어머니, 집들이 선물이 사과 2개예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 지은이가 사과를 싱크대에 던지듯 놓습니다. 딱딱 소리가 납니다. 여보, 우리 엄마 아빠는 백화점 상품권 준비하셨대. 근데 시어머니는 사과 2개라니. 여보,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지은이를 말립니다. 뭐, 사실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보시면 뭐라 하실지. 지은이가 저를 쏘아봅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다.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갑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부부가 들어옵니다. 지은이 부모님입니다. 결혼식 때 몇 번 봤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머, 우리 딸. 집 진짜 예쁘게 꾸몄네. 엄마, 들어오세요. 지은이 어머니가 큰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합니다. 자, 이거 집들이 선물이야.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어치. 어머, 엄마. 너무 많이 하셨어요. 에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사위 잘 부탁해. 지은이 아버지도 민수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사위, 이건 따로 용돈이야. 둘이 맛있는 거 먹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때 지은이 어머니가 저를 발견합니다. 어머, 사돈도 오셨네요? 저는 일어나 인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은이 어머니의 눈빛이 제 옷차림을 훑습니다. 순간 그녀의 미소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사돈도 선물 가져오셨어요? 네, 사과 가져왔어요. 사과요? 지은이 어머니가 딸을 봅니다. 지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싱크대를 가리킵니다. 거기 있어요. 지은이 어머니가 싱크대 위에 사과 2개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큰 쇼핑백을 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아, 네, 모든 마음이 중요하죠.
지은이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합니다. 지은이 아버지가 거실을 둘러봅니다. 야, 집 정말 잘 샀다. 위치도 좋고. 그쵸? 저희가 열심히 알아봤어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근데 말이야, 지은이 아버지가 민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3억 보태준 거 알지? 그거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려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은이 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며 말합니다. 양가에서 다 도와줘야 애들이 편하게 사는 거죠. 안 그래요, 사돈?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립니다. 그렇죠. 제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사돈은 얼마나 보태주셨어요? 지은이 어머니가 웃으며 묻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악의가 섞여 있습니다. 지은이가 황급히 말합니다. 엄마,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왜? 궁금해서 그러지. 우리는 3억 줬는데 시댁에서는. 시어머니는. 지은이가 저를 노골적으로 쳐다봅니다. 형편이 어려우세요. 형편이 어렵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저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지은이 부모님의 얼굴에 동정 어린 표정이 스칩니다. 아니, 동정이 아닙니다. 우월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은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사돈,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셔야죠. 아들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봅니다. 며느리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저는 완전히 며느리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제 안전한 빌라를 떠나 이 화려하고 잔인한 공간으로. 그리고 여기서 저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가난한, 초라한, 무시당하는 시어머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곧 뒤집힐 것이라는 걸. 이제 시작입니다. 지은이가 집안을 구경시킵니다. 엄마, 아빠, 이쪽이 안방이에요. 친정 부모님이 따라 들어가며 감탄합니다. 와, 넓다. 침대도 새로 샀네. 당연하죠. 이거 백화점에서 300만 원 주고 샀어요. 저는 거실 구석 소파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경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니, 저도 보여드릴까요? 괜찮아. 너희끼리 얘기해라. 민수는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봅니다. 새 소파, 대형 TV, 고급스러운 커튼. 바닥은 대리석 타일이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은이가 정성껏 꾸민 게 보입니다. 부엌 쪽을 봅니다. 싱크대 위에 제가 가져온 사과 2개가 놓여 있습니다. 다른 집들이 선물들 옆에서 초라하게 보입니다.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딸 진짜 살림 잘한다. 드레스룸 봐. 옷이 얼마나 많아. 엄마가 사준 거 많잖아요. 그래도 내가 잘 관리하니까 좋은 거지. 그들의 행복한 목소리가 제가 있는 거실까지 들립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립니다. 지은이가 안방에서 뛰어나옵니다. 아, 수진이랑 미나다. 문을 열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둘이 들어옵니다. 둘 다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집들이 선물로 비싼 와인과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언니, 축하해. 고마워. 어서 와.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봅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가볍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응,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금방 집 구경으로 옮겨갑니다. 와, 진짜 예쁘다. 지은아, 너 완전 대박이다. 그치?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샀어. 부러워 죽겠어. 나도 빨리 결혼해야 하나?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지은이가 친구들을 안방으로 데려갑니다. 친정 부모님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실에 혼자입니다. 민수가 음료수를 가져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고맙다. 민수가 잠깐 앉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지은이가 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어머니 모시고 안방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은이가 친정 식구들이랑 얘기 중이라. 알아.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민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안방에서는 계속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강남 쪽으로 집 알아보고 있어요. 오, 강남? 좋지. 네, 엄마가 보태주신 3억으로 계약금 넣을 거예요. 우리 딸 잘됐다. 시댁에서는 얼마 보태주시는데? 순간 안방이 조용해집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낮게 들립니다. 시댁은 형편이 어려워서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뭐?
아들인데 집장만 하는데 한 푼도 안 보태줘. 시어머니가 저기 보이시잖아요. 저렇게 사세요. 뭐가 있겠어요? 에휴. 그래도 너무하네. 자식 키워놓고 혼자만 잘 살겠다고. 아니에요, 엄마. 시어머니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난하세요. 친구 중 하나가 말합니다. 어머, 그럼 나중에 시어머니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짜증스럽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 돈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니. 힘들겠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항상 말하거든. 시집 갈 땐 시댁 형편 잘 봐야 한다고. 맞아. 나도 그래서 처음에 민수 만날 때 좀 고민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도 민수 씨가 괜찮잖아. 직장도 좋고. 그건 그래요. 남편은 정말 괜찮아요. 시어머니만 빼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음료수를 또 한 모금 마십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차분히 관찰할 뿐입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난한 시어머니. 부담스러운 존재. 창피한 가족. 지은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사위야. 내 어머니신데 챙겨드려야지. 우리가 3억 보탰으니까 너도 내 어머니한테 용돈이라도 좀 드려. 네, 아버님. 어머니가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아들이 챙겨야지.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은이가 끼어듭니다. 아빠, 우리도 형편이 빠듯해요. 대출도 있고 애기도 낳아야 하고 시어머니까지 챙기려면.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도와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챙겨달라고 하시면. 지은아. 지은이 어머니가 말립니다. 그래도 그런 말은 사실이잖아요, 엄마.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안방 문이 열립니다. 모두 거실로 나옵니다. 저는 여전히 구석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봅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는 눈치입니다. 지은이가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식탁에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갈비찜, 잡채, 샐러드, 여러 반찬들. 모두 배달 음식인 듯 합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은 상석에 앉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는 그 옆에, 친구들은 반대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탁 끝자리입니다. 제일 구석, 제일 불편한 자리입니다.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주로 지은이와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오갑니다. 지은아, 이 갈비찜 어디서 시켰어? 에서 시켰어요. 거기 맛있잖아요. 역시 우리 딸 센스 있어. 저는 조용히 먹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반찬을 집으려 하는데 손이 잘 닿지 않습니다. 끝자리라서 멀리 있습니다. 민수가 알아채고 반찬을 제 앞으로 옮겨줍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고맙다. 지은이가 날카롭게 민수를 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거실로 옮깁니다. 커피와 디저트가 나옵니다. 비싼 케이크입니다. 지은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사돈, 커피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커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제 커피만 종이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자기 잔인데 저는 종이컵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이가 친구들과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떱니다. 나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간다. 진짜? 어디로? 이탈리아, 프랑스. 완전 기대돼. 좋겠다. 나도 가고 싶어. 언니도 같이 갈래? 우리 셋이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들의 화려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는 구석에서 종이컵을 들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투명인간입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시어머니,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지은이 부모님이 일어섭니다. 우리 이제 가야겠다. 벌써요? 좀 더 계시지. 아니야, 우리 약속 있어.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해.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저도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나도 이제 가야겠다. 민수가 놀랍니다. 어머니, 저녁 먹고 가시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어머니. 지은이가 끼어듭니다. 어머니가 가신다는데 그냥 보내드려요. 어머니도 바쁘실 거 아니에요.
차갑습니다. 목소리가, 눈빛이, 모든 게 차갑습니다. 저는 가방을 듭니다. 그럼 잘 있어라. 네, 조심히 가세요. 지은이가 형식적으로 말합니다. 민수가 현관까지 따라 나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너는 착한 아들이야. 걱정 마.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현관을 봅니다. 지은이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안도감이 역력합니다. 드디어 가셨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낡은 옷, 초라한 가방, 늙은 얼굴. 하지만 제 눈빛은 차분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그 가족들의 태도를, 제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충분히 탐색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되감깁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친정 식구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던 말투. 형편이 어려우세요. 구석자리, 종이컵, 혼자 앉아있던 시간들. 그리고 안방에서 들었던 대화. 시어머니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시어머니만 빼면. 버스가 정류장에 섭니다. 하차해서 골목을 걸어갑니다. 낡은 빌라가 보입니다. 제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켭니다. 여전히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벗겨진 벽지. 하지만 이곳이 저의 공간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오늘 하루를 곱씹어봅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제가 가난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게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은이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친정에서 3억을 보탠 것을 자랑하고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불평하고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창피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제가 평생 경계해온 바로 그것입니다. 서랍을 엽니다. 서류들을 꺼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들, 주식계좌 내역서, 회사 재무제표. 이 서류들 속에 담긴 숫자들이 제 진짜 가치일까요? 아니면 오늘 며느리가 보여준 그 태도가 제 가치일까요? 아니,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척했죠. 하지만 오늘 며느리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며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입니다. 며느리에게, 그리고 어쩌면 제 아들에게도 필요한 교육.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는 이번 달에 단 2통입니다. 둘 다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끄는 통화들이었죠. 어머니, 다음 주에 집들이 할 거예요. 오세요. 어머니, 반찬 가져다 드릴게요. 그게 전부입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도, 긴 대화도, 진심 어린 관심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친정 어머니에게는 매일 전화한다고 했죠. 오늘 집들이 자리에서 지은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하루에 2~3번씩 전화해. 나한테는 뭐든 다 얘기하거든. 며느리에게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담스러운 시어머니. 가난해서 도움도 안 되는 사람.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번호를 봅니다. 박 비서의 번호입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춥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며느리에게 진실을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나는 200억 원을 가진 부자야. 이 도시의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어. 너희가 다니는 그 오피스 빌딩도 내 거야. 며느리는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가 180도 바뀔 것입니다. 갑자기 저를 극진히 모시려 할 것입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오고 온갖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 돈을 보는 것이지 저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아첨하고
친척들이 돈을 빌리러 줄을 서고 모두가 제 돈만 바라보던 그때를 저는 그 경험을 며느리에게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복하되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 일어나서 창가로 갑니다. 멀리 도심의 불빛이 보입니다. 저 어딘가에 제가 소유한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28층짜리 오피스 빌딩. 며느리 지은이가 다니는 회사가 입주해 있는 바로 그 건물. 잠깐. 지은이가 다니는 회사. 오늘 집들이 자리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나 다음 달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았어. 성공하면 승진할 수도 있대. 진짜? 어떤 프로젝트? 그게 말이야. 우리 회사 건물 주인이랑 관련된 거래거든. 엄청 큰 고객이래. 대박. 잘 돼야 할 텐데. 당연하지. 이번 건 정말 중요해. 그 건물 주인.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언제 진실을 밝혀야 할지. 어떻게 며느리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그것은 며느리가 가장 자신감 넘칠 때여야 합니다. 가장 우쭐해할 때, 가장 저를 무시할 때, 가장 성공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진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곧 올 것입니다. 며느리가 자랑하던 그 프로젝트. 회사 건물 주인과 관련된 큰 거래.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책상에 앉아 수첩을 꺼냅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합니다. 계획. 1단계 며느리의 일상을 더 관찰한다. 그녀가 언제 가장 우쭐해하는지 파악한다. 2단계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박 비서를 통해 확인한다. 3단계 타이밍을 잡는다. 며느리가 성공을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4단계 진실을 밝힌다. 단, 며느리가 가장 충격받을 방식으로 수첩을 덮습니다. 다시 창밖을 봅니다. 며느리 지은이, 당신은 모릅니다. 당신이 무시한 이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당신이 꿈꾸는 성공이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 당신이 서 있는 그 땅이, 당신이 일하는 그 건물이, 당신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핸드폰을 다시 집어듭니다. 박 비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박 비서님, 내일 오전에 통화 가능하신가요? 중요한 지시가 있습니다. 답장이 금방 옵니다. 네, 회장님. 언제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10시에 전화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며느리는 오늘 집들이에서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의 마지막 실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습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답을 찾았으니까요. 눈을 감습니다. 마음은 평온합니다. 머지않아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며느리의 세상이, 며느리의 믿음이, 며느리의 오만함이.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다음날 아침 10시. 박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박 비서님, 시간 괜찮으시죠? 네, 물론입니다. 무슨 지시가 있으십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칩니다. 우리가 소유한 28층 오피스 빌딩 말이에요. 거기 입주한 회사들 목록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회사가 있으십니까? 제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요. AB마케팅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네. 15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최근 몇 년간 성장세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최근 프로젝트나 진행 중인 일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며느님과 관련된 일이십니까? 저는 잠깐 침묵합니다. 네. 며느리에게 교훈을 줘야 할 것 같아서요.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집들이 자리에서의 대우, 며느리의 태도, 친정 식구들 앞에서의 모욕. 박 비서가 한숨을 쉽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시다니요. 제가 듣기에도 화가 납니다. 화는 안 나요. 그저
가르쳐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구체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자랑하던 프로젝트, 그게 저와 관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주인과의 거래라고. 아, 박 비서의 목소리에 이해가 담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뭔가요? 최근 저희 건물에서 대규모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주 기업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고요. AB 마케팅도 그중 하나입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AB 마케팅은 계약 갱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층수를 확장하고 싶어 하죠. 현재 15층 반층만 쓰고 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해 한 층 전체를 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사실 그 회사의 최근 성과가 좋아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건에 대해 AB 마케팅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저희와 협상 중입니다. 그 담당자가 혹시 제 며느리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담당자가 김지은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은. 제 며느리입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이거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니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행하세요. 며느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최종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AB 마케팅 측 담당자들과 저희 측 대표가 만나서 계약 조건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대표가 누구죠? 원래는 제가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잠깐 생각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며느리가 가장 중요한 미팅을 하는 날, 며느리가 성공을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박 비서님, 그날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직접이요? 네. 건물 주인으로서 직접 담당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나간다는 걸 모르게 해주세요. 그냥 건물주 대표가 참석한다고만 알려주세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박 비서님. 네, 회장님. 그날 저는 평소와 다르게 입을 겁니다. 제대로 된 옷으로 말씀이십니까? 네. 회장으로서의 모습으로요. 박 비서가 조용히 웃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준비 잘 해놓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우쭐해하는지,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지. 그래야 그날의 충격이 더 클 테니까요. 며칠이 흐릅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저번에 집들이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괜찮아, 좋은 집장만 했더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날 지은이가 좀 실례를 한 것 같아서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신경 쓰지 마라. 며느리도 바빴을 거야. 엄마는 항상 그러세요. 너무 참기만 하시고. 아들아, 나는 괜찮아. 내 가정 잘 꾸려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엄마. 그런데 며느리 요즘 일이 바쁘다며? 아, 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았대요. 건물주랑 계약하는 거라고. 그래? 잘 됐네. 지은이가 요즘 정말 신나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승진할 수도 있다고요. 며느리 능력이 좋구나.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럼 내가 잘 챙겨줘야지. 네, 엄마.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신이 나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 승진 가능성, 성공에 대한 기대감. 며느리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는 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고 있겠죠. 그 프로젝트의 건물주가 바로 자신이 무시했던 그 시어머니라는 것을. 토요일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응, 무슨 일이니? 다음 주에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회사 일로요. 그래. 잘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약간 거만합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려요. 괜찮아. 일 열심히 해라. 네. 그리고 어머니, 요즘 생활비는 어떠세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동정입니다. 명백한 동정이에요. 나는 괜찮아. 걱정 마라. 그래도 어머니, 너무 어렵게 사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성공하면 조금씩 도와드릴게요. 제가 성공하면.
며느리는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가난한 시어머니를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구나. 네. 그럼 다음 주 미팅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좋은 소식 기대하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세요. 며느리는 모릅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사람이 누가 될지,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될 사람이 누가 될지. 옷장을 엽니다. 제일 안쪽, 깊숙이 숨겨둔 옷들이 있습니다. 고급 정장, 명품 코트, 우아한 구두.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는 옷들입니다. 하나를 꺼내봅니다. 먼지가 약간 앉아있습니다. 세탁소에 맡겨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날은 제가 회장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며느리가 평생 잊지 못할 그날. 거울 앞에 섭니다. 지금의 저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다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 무시와 경멸에 대한 대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에 대한 대가. 그 대가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며느리의 세상이, 며느리의 미래가, 며느리의 인생이.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볼 것입니다. 차분하게, 조용하게. 왜냐하면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니까요. 며느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 다음 주 수요일.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고급 정장을 입습니다. 짙은 남색 투피스, 실크 블라우스, 품격 있는 진주 목걸이. 머리는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였지만 우아하게. 구두는 이탈리아제 명품입니다. 10년 전에 샀지만 거의 신지 않아서 새 것 같습니다. 가방도 명품으로 골랐습니다. 검은색 가죽 핸드백, 고급스러우면서도 절제된 디자인.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합니다. 이것이 원래의 저입니다. 200억 자산을 가진 김순희 회장.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재벌. 하지만 며느리는 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박비서입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10분 후에 빌라 앞에 도착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은 28층 VIP룸으로 준비했습니다. AB 마케팅 측에서는 김지은 대리와 팀장, 이사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제 며느리가 대리였군요.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담당자가 며느님이시고 팀장과 이사는 최종 결제를 위해 동석하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아침에 어떤 상태였나요? 제가 로비 담당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30분 전에 출근했고 매우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에게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고 하고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면 제가 대신 진행해도 됩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곧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봅니다. 오늘 저는 귀환합니다. 낡은 빌라의 가난한 노인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그리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진짜 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빌라 밖으로 나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줍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차에 탑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은은한 향기. 이웃집 할머니가 창문으로 저를 봅니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평소 버스로 40분 걸리던 거리를 차로는 20분 만에 도착합니다. 28층 오피스 빌딩 앞에 섭니다. 제 건물입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줍니다. 내리는 순간 건물 입구의 경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로비로 들어갑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이 모든 것이 제 것입니다. 박 비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 비서님,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모두 준비됐습니다. AB 마케팅 팀은 이미 28층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며느리도요? 네. 1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매우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며느님의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니까요.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8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도가 보입니다. 끝에 VIP 회의실이 있습니다. 걸어갑니다. 제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섭니다. 박 비서가 문을 열기 전에 저를 봅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네. 박 비서가 문을 엽니다. 건물주 대표님 입장하십니다. 회의실 안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3명이 있습니다. 50대 남자 이사로 보입니다. 40대 남자 팀장이겠죠. 그리고 30대 여자. 제 며느리 김지은입니다. 며느리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얼어붙습니다. 눈이 커집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게 보입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사와 팀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봅니다. 지은 대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 김순희입니다. 박 비서가 명함을 건넵니다. 이사가 황급히 받아봅니다. 아, 김순희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눕니다. 팀장과도 악수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섭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당신이 김지은 대리시죠? 이번 프로젝트 담당자라고 들었습니다. 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합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립니다. 차갑고 축축하게 땀이 배어 있습니다. 앉으시죠.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며느리는 의자에 앉으면서도 저를 계속 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이사가 말합니다. 회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AB마케팅은. 이사가 회사 소개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계속 저를 향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시어머니가 건물주? 저 낡은 빌라에 사시던 분이? 며느리의 머릿속에 수천 가지 질문이 소용돌이치는 게 보입니다. 박 비서가 프로젝터를 켭니다. 그럼 계약 조건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화면에 계약서가 나타납니다. 팀장이 며느리를 쿡쿡 찌릅니다. 지은 대리, 발표해. 네. 발표하라고. 내가 준비한 거 있잖아. 아, 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냅니다. 일어서려다가 휘청거립니다. 지은 대리,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 나옵니다. 발표를 시작하려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말이 끊깁니다. 며느리가 저를 봅니다. 저는 조용히 차분하게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며느리가 물을 마십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쏟아질 뻔합니다. 이사가 걱정스럽게 봅니다. 지은 대리,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대신할까?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을 더듬고 자료를 놓치고 숫자를 헷갈립니다.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거듭니다. 15분간의 발표가 끝납니다. 저는 조용히 박수를 칩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사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저를 봅니다. 김지은 대리님. 며느리가 움찔합니다. 네. 대리님은 이 회사에 얼마나 계셨나요? 3년입니다. 열심히 일하셨겠네요. 네.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며느리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합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렇군요. 시댁 어른들은 어떠신가요? 도움을 많이 주시나요? 침묵.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네.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를 정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토 후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사와 팀장이 일어나 인사합니다. 며느리도 일어납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입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며느리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며느리,
며느리가 고개를 듭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입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떨립니다. 당신이 일하는 이 건물, 당신이 서 있는 이 땅, 당신의 미래, 모두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은 대리, 괜찮아요? 복도를 걷습니다. 박 비서가 옆에서 말합니다. 회장님, 며느님의 충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봅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입니다. 저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고 진짜 제 모습으로. 그리고 며느리는 이제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며느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배울 것인지. 박 비서님. 네, 회장님. 일주일 후에 최종 답변을 주기로 했죠? 네. 그때까지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김순희 회장. 이것이 진짜 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낡은 빌라로, 제 작은 방으로.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면서도 제 안에 뭔가 바뀐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 민수입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립니다. 응, 무슨 일이니? 엄마.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건물주라고.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도, 지은이한테도. 저는 소파에 앉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았다면 너희는 엄마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니? 침묵이 흐릅니다. 다르게 대했을 거예요. 그래. 그게 문제야. 사람들은 돈을 보지 사람을 보지 않아.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인데. 민수야, 너는 착한 아이야.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해줬어. 그런데 내 아내는 어땠니?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은이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너한테 미안할 일은 없어. 아니에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지은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걸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민수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며느리와 직접 통화할 수 있겠니? 지은이요? 지금 거실에서 울고 있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뒤로 계속. 전화 바꿔줄래? 네, 잠시만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목이 쉬어 있습니다. 울었던 거겠죠? 응, 나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하니? 제가 어머니를. 며느리가 흐느낍니다.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가난하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거지 취급했어요. 그래.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며느리가 울먹입니다. 지은아. 네. 너는 지금 왜 우는 거니? 네. 내가 가난한 시어머니였을 때는 무시했으면서 내가 부자인 걸 알고 나니까 우는 거니? 며느리가 말문이 막힙니다. 아니에요. 그럼 뭐가 미안한 거니? 나를 무시한 게 미안한 거야? 아니면 부자를 무시한 게 미안한 거야? 침묵. 긴 침묵이 흐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왜 우는지도, 뭐가 잘못된 건지도. 그럼 내가 말해줄게. 네. 지은아, 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내가 낡은 옷을 입고 작은 빌라에 살았으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하렴. 지금은 들어. 네. 너는 친정에서 3억을 보탰다는 걸 자랑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친구들한테 말했지. 나를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했어. 모셔야 한다는 게 끔찍하다고도 했고.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세요? 다 들었어. 내 집에서 집들이 할 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화가 난 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야. 네.
너의 그 가치관 때문이야. 돈이 있으면 대접하고 없으면 무시하는 그 마음가짐. 며느리가 숨을 헐떡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니? 너는 계속 나를 무시했겠지. 그리고 나중에는 요양원에 보내버렸을 거야. 안 그래?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 너 스스로도 알잖아. 며느리가 더 크게 웁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죠?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배우지 못한 거지. 네. 지은아,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아야 하고 부자도 겸손해야 해. 그걸 너는 몰랐던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배웠잖아.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며느리가 코를 훌쩍입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합니다. 용서는 내가 변했을 때 하는 거야. 네. 지금 너는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야. 앞으로 너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 회사 일 말이야. 네. 너희 회사 계약건 일주일 후에 답을 준다고 했지? 네. 그런데 어머니, 그건 걱정하지 마. 계약은 해줄 거야. 며느리가 놀랍니다. 정말요? 응. 너희 회사가 제안한 조건도 나쁘지 않고 회사 실적도 괜찮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네. 너의 발표 자료를 봤어. 떨려서 제대로 발표는 못했지만 자료 자체는 잘 만들었더라. 감사합니다. 지은아, 나는 너의 능력을 인정해. 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해. 네. 배우겠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라.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 똑같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 네, 어머니.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네. 시어머니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야. 가족이야. 며느리가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울어. 민수 걱정하겠다. 네. 어머니.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라. 민수랑 같이. 네. 밥 해줄게. 제대로 된 식사. 어머니. 이번엔 너희가 손님이 아니라 가족으로 오는 거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박비서입니다. 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AB 마케팅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은 대리가 내일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합니다. 내일요? 네. 정식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잡아주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네. 회장님,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며느님께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회장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이런 일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박 비서님. 네. 진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며느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부자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는 방법만 배웠겠죠. 하지만 이제 며느리는 알아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역시 회장님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비서님. 그럼 내일 뵙죠. 네, 편히 쉬십시오. 전화를 끊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그 오래된 서류들을 꺼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내역서, 회사 재무제표. 이제 이것들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서류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서류들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위대한 건 아닙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사람이 하찮은 것도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떤 태도로 사는지. 그것이 사람을 정의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그걸 배웠습니다. 힘든 방법으로,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방법으로.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건물이 나옵니다. 제 건물 중 하나입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낡은 빌라에 살 것입니다. 여전히 소박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이 진실을 알았고 며느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저. 돈은 많지만 겸손한 사람. 강하지만 자비로운 사람. 엄격하지만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 핸드폰을 봅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민수야, 다음 주 일요일에 지은이랑 같이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사랑한다. 답장이 금방 옵니다. 네, 엄마. 저희가 갈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는 행복해. 그리고 정말로 저는 행복합니다.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은 긴 하루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실을 보여준 날. 그리고 며느리가 변화를 시작한 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거짓 없는 관계. 진실된 가족. 서로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 그것이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며느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제가 준 선물입니다. 돈이 아니라 지혜. 재산이 아니라 교훈. 그리고 그것이 며느리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영원히.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며느리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진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사람을 자유롭게 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